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요. 오늘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 국제 동향과 사례 연구에 대해서 저희 오지원 변호사님께서 저희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지원 변호사님은 좀 로스쿨 1기 대표 변호사님으로서 저희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거를 저희가 이제 신문이라는 데서 좀 많이 좀 뵀었고요. 아마 좀 좋은 주제로 좀 귀한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토론은 지금 두 분 교수님 모셨는데 건국대 전동석 교수님과 경북대 김성용 교수님께서 발표 끝나신 이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지원 변호사님 모시고 한 40분 정도, 40분 이내에 이렇게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발표 세 번째 주제를 맡은 오지현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존경하는 교수님 또 박사님 이하 참석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 국제 동향과 사례 연구라는 좀 거창한 주제인데 저는 뭐 전문 연구가로서는 아직 뭐 부족한 부분이 많고 대신 좀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겪고 또 봤던 부분들을 좀 이 시간 좀 나눠서 좀 연구의 발전에 또 이렇게 논리의 깊이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뭐 제가 사실은 발표 1, 2 부분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들었고 또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요. 보면서 좀 생각났던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한번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건영 교수님께서 나눠주셨던 내용 중에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이제 올해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소싱하는 뭐 면화, 뭐 아까 전 나왔던 폴리실리콘과 같은 솔라 쪽에 소싱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그래서 미국에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법이 시행됐다는 건 사실 굉장히 강한 법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 책임도 전환돼 있어서 일단 그쪽에서 출처가 그쪽이면은 인권 침해나 환경 침해가 있었다고 추정을 해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법인데요. 사실 제가 관련해서 작년에 글로벌 소싱을 하는 모 식료품 업체에 이제 강의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 법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미국 정부에서 각 대사관에 현지에서 활동하는 로컬 기업들을 상대로 만약에 혹시 신장 위구르에서 소싱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고 대체 어터너티브가 있는지를 미리 리서치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젠다가 있으면은 이 미국 정부가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대단하면서도 좀 무서운 부분이 그런 빌드업을 더 아래서부터 공급망 하부서부터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신장 위구르 소싱을 못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미국 업체의 피해를 계산해보고 프로젝션 해본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 부분을 한번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법으로 만들고 또 세워간다 그랬을 때 기존의 사전 리서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에서 관련해서는 전 처음 알았는데 FIFA가 NCP에 간 사건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한국 대한축구협회 자문 변호사를 지금 한 2, 3년간 맡고 여러 사건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게 제가 올해 5월 정도에 싱가포르 축구협회에서 하는 FIFA 교육 과정에 잠깐 렉처러로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파트는 리걸 파트였지만 거기서 얘기 나오는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저 말고 다른 강의의 내용들이 ESG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FIFA에서 처음으로 넷제로로 운영하는 월드컵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넷제로 탄소 중립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는 카본 제로인데요. 탄소 중립이 가능할 것인데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론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상당 부분 카본 제로를 위해서
지난 그 월드컵 때부터 계속 그 피파는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환경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요번에 그 축구 경기 이제 한국전 보시면은 같은 경기장에서만 3번 게임을 합니다. 예선전을 치르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보통 이제 뭐 트랜스포테이션 과정에서 많은 산소들이 배출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 경로를 특히나 비행기가 굉장히 많은 산소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한 경기장에서 가급적이면은 예선을 고정해서 치르는 게 이번에 어젠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 뭐 재밌게 한번 알아두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 주시고요. 네. 공급망 자체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예, 이거는 작년에 그 영국에서 있었던 그 G7이 이제 마지막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나왔던 그 G7 서밋 커뮤니케의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은 이미 그 당시에 G7 국가들 사이에서는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forced labor in global supply chain에 대해서 어, 이미 상당한 이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어쩌면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싸움에서의 그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합의를 미리 좀 빌드업을 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장 위구르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 State Sponsored Forced Labor of Vulnerable Groups and Minorites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은 사실 아시다시피 그 소수민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타겟을 이미 사실상 상정해 놓고선 이렇게 문안을 썼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인더스트리는 에그리컬처럴 그리고 솔라 그리고 가먼트까지 그래서 농업이랑 태양광 그리고 섬유까지 이미 이 상당 부분 이런 G7 설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앞단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때 이 성명이 나온 걸 보면서 이후에 있었던 그 스텝이 굉장히 강화되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사실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사실은 이건 특정 로펌의 그 홈페이지 메인 화면인데요. 클리포드 챈스라는 뭐 영국 기반으로 한 큰 로펌, 글로벌 뭐 탑 안에 드는 로펌인데 거기서 대놓고 이제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라고 메인 홈페이지를 한다 그랬을 때 ESG 리스크 우리가 잘 관리해 줄게. 이제 자문해 줄게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ESG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실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저희 같은 로펌들, 자문업체들, 컨설팅 펌들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유명한 외국 로펌인데요. 이 로펌에서 지금 맨 아래줄에 보면은 비즈니스 리포트를, 리스폰시블 비즈니스 리포트를 매년 써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저희 로펌 같은 경우도 외국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그런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미리 물어봅니다. 너희들 지금 로펌에서 너희들이 자문해주는 거 말고 너희 스스로는 어떤 ESG 활동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요즘에 또 추세입니다. 그만큼 저희 로펌 같은 경우도 이 공급망의 안에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고 있고요. 사실 좀 얄미울 정도로 그 외국 로펌, 미국 앞서 있는 로펌들은 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준하는 이런 리포트들을 매년 발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유럽이나 또 미국의 헤드쿼터를 둔 로펌들은 계속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 차근차근 쌓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좀 특이한 부분이라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사실 사례라고 했을 때 아까 전 그 안관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미국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과 연계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작년에 유니클로, 유니클로는 일본 그 SPA 업체인데 그 유니클로의 셔츠가 미국 12피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국 신장 위구르의 면화를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유니클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신장 위구르 이슈는 사실은 그 당시도 이미 이슈화 됐었습니다. 근데 그 해당되는 그 협력 업체들, 하부에 있는 협력 업체들이 이런 신장 위구르 쓰지 말라고 사실 뭐 개런티 레터 같은 거를 사실 받는 것이 이미 좀 시작된 지 그 무렵에 시작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싱하는 과정에서 트래킹 과정에서 이 부분은 신장 위구르에서 썼다는 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런티 레터만으로는 리스크를 해치를 못하고 이 물품이 이제 들어온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 그건 공급망 자체에서 신장 위구르에 맞닿아 있다는 게 확인되니 그냥 이제 통과를 못 시킨 사례였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은 아예 법적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무역 협상 내지 뭐 정책의 영역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사전 뭐 노티스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금지시켰다는 측면에서 얼만큼 이 부분을 지금 미국이 어떤 중대한 사안으로 그레이브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이제 유니클로는 그 해당되는 소싱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금지했고 그 완전 전환 그 공급망 자체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무역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이건 나이키 사건인데요. 네, 이건 좀 예전 사건이기는 한데 이것도 그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굉장히 저임금을 받고 90년대 나이키 그 공장에서 그 섬유 제품들을 만들었고 그 장면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준 사진이 미국 사진 잡지 라이프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분개해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Don't do it 하면서 나름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뭐 소비자 불매 운동도 하고 또 주식도 약간 흔들리고 했었는데 당시에 그 당, 뭐, 그 필라이트라는 나이키의 전설적인 그 회장, 제 CEO는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거 어차피 어떻게 아냐? 이 공급망 하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라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키조차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90년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카고 불스가 막 날아다니고 하면서 마이클 조단 뭐 하면서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나이키의 위상은 뭐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계속 발목을 잡게 되자 결국은 1998년 5월에 필라이트 회장이 공개 연설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개선을 위해서 나이키가 더 공급망 관리에 힘쓰고 이 부분은 그냥 언뜻 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해서 공급망 체계 속에서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2차, 3차 협력 업체들까지도 우리가 인권 환경 관리 해줄게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 정리됐고 그 이후에는 나이키가 여러 그 GRA라든지 뭐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리딩 그룹에 들어가면서 사실 이미 현재 우리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급망 관리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이미 셋업을 그 당시에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또 위기를 기회를 만든 좀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저희 이번에 주제 나눈 것들이 이제 공급망 실사인데요. 그의 앞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Human Right Due Diligence, 인권 실사입니다. 인권의 개념 속에서도 뭐 단순히 기본적인 인권 문제도 있지만 또 환경 부분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권 실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인권 실사는 이제 선언 그리고 실사한 다음에 부재로 이어지는 인권 경영 체제를 정립한 데 핵심적인 절차이고요. 그 절차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 실천하고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항상 맞닿아 있는 거는 공개입니다. 그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이거를 인권 실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의무화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기업이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권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닌가 상당한 이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고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요즘에 ESG가 강화되고는 있으나 ESG와 관련된 부처의 어떻게 보면 파견을 가든가 아니면은 거기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는 것은 이 소위 승진의 기회에서 조금 멀어지는 얘기 그 경우라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중요한 거 예전하고 트렌드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업에서 잘 나가는 포지션에 가려면은 뭐 돈을 벌어오고 사업을 확장하고 신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쪽으로 가야 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 뭐 기업의 현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결국은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법적으로 좀 의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고민이 기존에도 이미 있었던 부분이고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실사라는 개념이 이제 좀 더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이 부분을 이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쪽에서는 올해 초에 그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 초안, 예, 그 디렉티브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지침 디렉티브는 EU의 그 법 제도상 만약에 그것이 유럽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면은 수년 내에 그 법을 그 디렉티브를 각 국의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입법화돼야 되는 의무를 EU 회원국들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뭐 공급망 실사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영내에 통일된 실사 기준이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강제하자라는 그리고 일원화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이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특별한 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후년에 아마 빠르면 내후년부터 이제 회원국들이 도입해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겠어요? 그래서 공급망 실사 적용 대상 같은 경우가 지금 코트라에서 추산한 경우는 이 EU 영내에서는 뭐 10,000개 넘고 EU 역 외에서도 사실 거의 4,000개 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위험 사업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인데 뭐 아까 말씀하신 광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그 자원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한테도 상당한 그 위험을 가져오는 산업군들입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EU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 실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실사를 기업 정책 전반에 내재화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리고 그걸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고 최소화하는 조치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다음에 그 관련된 서베일런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다음에 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퍼블릭하게 공개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이 EU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업 실사입니다. 그래서 이 실사와 관련해서 이게 왜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이런 실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협력사와의 실사준수 계약 같은 것들을 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실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충 처리 시스템을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부분, 또 실사 관련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부정적 영향을 받는 어떤 팩터가 발견되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을 최근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면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과징금
불이행시 과징금 부분은 기업 매출액에 비례하게끔 되어 있어서 사실 큰 기업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글로벌 기업한테 굉장히 큰 분담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인권 경영 관련해서 입법례들은 기존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실사에 대한 내용들도 이 연결선상에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프랑스에 있는 모자회사 경계의무법의 경우에는 그 내용적으로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각종 정유사들, 물류회사들, 또 유통사들이 환경오염, 뭐 노동자 인권 침해 등으로 지금 2021년 3월 기준으로 7건의 소송이 지금 이미 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내 회사 중에서도 이 프랑스 법원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세틀로 끝낸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만큼 이 각 국가들도 이런 법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또 이 해결론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관할권 내지 그 재판권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본인에 해당하는 그 본인 영내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프랑스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빠르게 도입하고 있고요. EU도 그 따라가고 있고 이제 이 후속적으로 말씀드릴 독일도 굉장히 강력한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각 이슈별로 또 이제 좀 특정 산업별로 실사와 관련된 법들이 있었다면은 최근에 들어온 이제 프랑스 법 그리고 이후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럽연합 또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독일의 실사 의무화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당장 우리 기업들한테는 현안인데요. 독일은 이제 국내법 차원에서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실사를 기업으로 한테 하여금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처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근로자 3,000명 이상 그리고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인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실사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매출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들이 독일 하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생각나실 텐데 그 폭스바겐, 다임러, 뭐 BMW 등 제조뿐만 아니라 여러 대형 의류업, 식품업 쪽에 독일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는 인권 환경 관련해서 상당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사 의무화 대상이 그러면은 무적정적으로 이제 사실 확대되어 있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법상으로는 1차 협력 업체에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직접 거래하고 있는 그 협력 업체에 한정은 돼 있으나 만약에 그 2차 협력 업체, 3차 협력 업체의 경우에도 잠재적인 인권 침해를 확실히 인지한 경우에는 실사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넉놓고 있을 수는 없고 2차, 3차 의무 협력사들까지 다 그 공급망 실사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후에 좀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국내에 있는 협력사들에게 그 개런티 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화된 개런티 레터를 받고 있고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건 저희 이제 뭐 관련된 사례 연구라고 해서 제가 판례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는 하는데 사실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넘어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요 부분은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단타 사건인데요. 어, 다음에 넘어가면 아마 좀 더 내려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베단타 사건 같은 경우는 잠비아 사람들이 영국에 사업소를 둔 채굴 기업인 베단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던 사건입니다. 그 광산으로부터 유출된 어떤 유출물들이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나 그 물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해서 소송을 건 부분이고요. 핵심적인 쟁점이 과연 지금 그 자회사, 그 당시에 그 실제로 그 행위를 한 자회사가 아니라 아니면 협력사가 아니라 그 모회사인 영국 기업을 상대로 영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모회사의 그 주의 의무가 있느냐. 가령 모회사는 어디까지 자회사의 사업 활동에 관계회사의 사업 활동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베란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회사의 개별 행위에 대한 주의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주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항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거는 너희들이 단순히 어떤 정책을 선언하고 감독할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불법 행위에 인볼브 됐는지를,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개입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단순히 너희들이 모회사라고 해서 면책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영국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 이게 그 적절한 법정지인지 아닌지가 이제 기준이 되는데, 이 부분 좀 법리적인 부분이지만 결국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잠비아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영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그래서 굉장히 사건이 커질 것 같으니까 베단타에서는 갑자기 이제 또 세트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세트로 끝난 사건입니다. 다 이후에 후속 사건들도 비슷한데요. 이 결국 국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레퓨테이션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좀 불리해지면 세트를 합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위노컬 사건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부분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세틀로 끝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기업에게도 어떤 인권과 관련된 국제 규범이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여준 사건이고요. 이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월마트 사건인데요. 월마트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실제 근데 그 이 사건에서 원고 피해를 입었다고,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또 하부업체들의 또 그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할 부분은, 이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던, 그리고 규범으로 삼았던 거는 그 월마트가 선언했던 행동 강령들이었습니다. 행동 강령에 보면은 실사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조사해서 문제 생기면은 이런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지 않았던 거죠. 그걸 갖고 어떻게 보면은 월마트가 선언한 그 내용 자체가 자기 구속적 규범이 돼서 소송화 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 결론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은 월마트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슈화했다는 거는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또 센세이션을 했던 부분이고, 현재도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기업들한테 시사하는 점들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일부 해외 법원에서는 자기 구속적 규범을 일종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작년에 계속 주요 기업들이 인권과 관련된, ESG와 관련된 행동 강령을 발표하고 선언을 발표하고 위원회를 조직하고 하는 것들이, 물론 적극적인 부분에서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방어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 선언했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것도 좀 그냥 제가 일을 하면서 얻게 된 그 소스 정보이기는 한데, 사실 그 삼성전자가 올 9월에 아리백이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재생에너지를 100% 쓰겠다라는 그 이니셔티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을 하기 전까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실 많이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력 계획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는 저희 이제 중부처이신 산자부에서 이제 그 국가 전력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이 감안돼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만큼 이게 지금 섣불리 진짜 내가 좋은 뜻에서 재생에너지 2050년까지 내가 100% 쓰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이렇게 이미 글로벌에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신중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만큼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의견 조율이 국회와 주무부처 차원에서 있었고요. 그게 확정되자 이제 이렇게 아리백이 가입을 선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자기 구속적 규범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 넘어가서요.
국내 소송 사례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키워베어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 요것도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라나 플라자는 이후에 좀 살펴봤던 부분이라서 다음 페이지. 예. 국내 소송 사례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미얀마 최근에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긴 했는데 2016년 3월경에 미얀마 주민들이 한국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가스 터미널 시공사인 국내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심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쉬운 소송은 당연히 아니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데 현지 주민으로부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당한 첫 사례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여러 또 법률 전문가들이 붙어서 상당히 큰 사건으로 지금 사실 뭐 내용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으로 리딩 케이스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 또 우리 한전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화력발전소를 짓겠다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 화력발전소라는 게 ESG 측면에서는 이제 현재는 한전이 이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에 복합 화력을 빼고 석탄 화력에 있어서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사업을 개인적으로 제가 좀 어떻게 자문을 맡았던 사건이라서 더 기억이 많이 남는데 현지 주민들이 국내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 상대는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었고요. 그래서 국내 금융주선 기관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금융주선 행위하지 말아라. 너네 돈 빌려주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신기했던 거는 어떻게 알았는지 막 엘고 대통령이 막 레터를 보내오고 하면서 막 석탄화력은 안 된다. 이거 이미 ESG 하기 훨씬 뭐 이슈화되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사실 글로벌리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각된 이유가 좀 의미 있었던 게 관할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력 발전소 이런 소송을 인도네시아에서 해라 라는 게 결론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이후에는 팔로우를 못했고 제기됐다는 거는 언론상에서 이제 그 공개된 내용이고요. 이렇게 국내에서도 이렇게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현실화될 소송이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망 리스크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강화된 이런 레터 오브 개런티 같은 것들을 업체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인권 침해나 환경 침해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뭐 소싱을 하는 순간 너 이거 더 이상 우리랑 거래할 수 없어. 나아가서 너의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도 다 물을 거야. 라는 굉장히 강력한 개런티 레터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당연히 거래를 하려면은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뭐 다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앞으로 그러니까 뭐 어쩌면 선언적 내용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강도가 높아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는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 요청이 왔을 때도 그래도 최소한 해다못해 작은 문구라도 우리가 방어적인 내용으로서 할 수 있으면 협상을 해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게 상당히 높은 주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의 하청까지도 다 관리를 해라라는 내용이라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국가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정책적으로 좀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하다못해 뭐 보험 제도라도 뭐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입니다. 이제 거의 끝인데요. 예.
또 하나 지금 대응 전략들이 이거는 사실 이것도 사실 거의 아까도 그것도 실제 샘플이지만 이 부분도 샘플인데요. 그 뭐 유럽계 회사가 갑자기 부속 합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 여러 장의 부속 합의서를 가져오면서 우리랑 계약하려면 거래하려면 이 부속 합의서까지 도장 찍어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실사를 감안한 그러니까 실사의 내용 중에 하나인 그 감사 조사하는 부분을 수용해라. 조건 없이 수용해라. 뭐 그게 사정 정기든지 부정기든지 이런 실사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뭐 기본적인 뭐 매너는 뭐 통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모니터링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정 조치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은 그 이런 관련된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에서의 그 리걸 측면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을 해서 미리 좀 이것도 준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건 사실 작년 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았던 레터가 그 부속 합의서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까지 올지는 또 뭐 모르는 기업들이 대다수였는데 ESG 흐름이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기업들에게 요구한 것 자체가 이미 그네들은 이 이슈를 품고 있었고 연구해 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뭐 액션 플랜이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사실 뭐 어떤 행동을 한다 그랬을 때는 결국 다 상당한 에너지와 노력과 그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뭐 산자부 포함해서 여러 정부 부처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특히 중소기업들과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이나 뭐 인덱스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뭐 좀 관여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지금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변화가. 그래서 기업 문화가 조금 내부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 그 핵심은 이제 우리가 ESG 관점에서 단순히 그냥 이니셔티브 차원의 자발적인 실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방어적이고 실제로 내용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데이터가 없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ESG 경영하면 대부분 그 사내 경영만 생각하는데 협력사들과 관련된 뭐 교육 또 거래 관행 개선 부분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재교육하고 공유하고 실천하고 나아가서 공개하는 거. 제가 최근에 그 SK에서 소박이라는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컨퍼런스 같은데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 이제 시드 투자를 받고 있는 작은 기업들도 이런 투자 과정에서 ESG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그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샘플로 이렇게 갖다 놔서 그 부스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투자받는 입장에서도 ESG가 중요하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조차도 지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내지 ESG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상장 기업이든 비상장 기업이든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의무화된 부분이 일부 있으나 그런 부분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가장 또 지금 현재 저희 와 계신 교수님들, 뭐 박사님들 다 계시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 NCP도 그렇고 OECD 가이드라인 내지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어, 교육 내지 그걸 뭐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지은 변호사님께서 뭐 글로벌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 관련돼서 뭐 국제 동향, 뭐 다국적 기업들 이렇게 주의한 이슈들을 많이 좀 살펴주시고 케이스 스타디가 사례 연구로 좀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성용 교수님께서 토론을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던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들으면서 발표 내용을 통해서 저도 좀 많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을 질문과 그리고 오늘 이 행사의 주체인 이제 무역 상무학회 및 또 한국 NCP가 같이 주체인데 한국 NCP의 어떤 좀 요청하고 싶은 부분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국제적 동향을 보니까 EU 같은 국가들은 상당히 많은 그 뭐랄까요 좀 기업들을 이제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궁금한 건 이제 국내 기업하고 수출 기업하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냥 일반 그런 수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프랜차이즈나 합작 투자라든가 그냥 투자로 들어가는 기업들까지도 얼만큼 어떤 차이가 더 있어가지고 더 구속받는 것들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보시기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많은 상담을 해보셨을 텐데 이런 ESG 경영과 관련돼서 화두는 되어 있지만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는지 한번 개인적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지막 발언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 관련된 부분은 이제 NCP가 정말 그 역할을 좀 감당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앞에서 사례가 있었지만 라나 프라자 사건 같은 경우도 많은 그 의류 기업들이 이제 그 일이 터지고 났을 때 자기들이 직접적 관리가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다 빠져나갈 방법만 찾았었지 그걸 진짜 고민하면서 그걸 어떻게 도와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지 그런 노력보다는 도망갈 방법을 찾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앞에서 얘기하셨던 국내 어떤 철강 회사 같은 경우도 실은 그때 그 인도 정부하고 그 MOU를 맺었을 때 그 최종적으로 그 수익 사업 자체가 거의 12조 원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나 인도 정부나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사업으로 또 고용 창출도 되고 되게 긍정적 효과가 많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됐었지만 시작과 동시에 삐걱거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토착 주민들의 어떤 생계를 박탈한다든가 뭐 강제로 이주시킨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NCP 이외에도 관련돼서 이제 우리 본사에 투자를 했던 어떤 자국의 공공기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연기금 같은 데서 돈을 조금 투자했는데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해당 국가의 NCP들도 우리 기업의 어떤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참여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이런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그 문제까지도 아마 NCP들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해당되어 있는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조금이라도 투자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나라 NCP들이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그걸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마 NCP를 통해서 이의제기 사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이거를 더 잘 알고 교육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기업은 결국 이익이 없으면 아무래도 그 노력을 다 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업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소비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경영학에서도 보면은 많은 실증 분석 연구에 따르면 그런 ESG, 그런 비재무적 요소에 의해서 경영과 그런 ESG 경영과 소비자의 만족도가 상호 간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는 결과들을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비자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진짜 그 기업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비자들은 그래 ESG 경영 잘하는 기업의 물건을 사겠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나긴 하지만 어떤 기업이 그걸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공급망까지도 어떻게 연결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발표 내용도 있었지만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뭐 법으로 제도화시켜서 그렇게 지원할 수는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적인 효과도 같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 지금 뭐 저희도 이렇게 기업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1차 벤더까지는 고민하지만 2차, 3차까지 그 벤더들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ESG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실은 기업들이 잘 확인하지는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회피적 태도로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잘잘못에 대해서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소비자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NCP가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과나 기업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홍보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NCP가 많은 교육 활동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기업에 국한되어 있지 그게 일반 소비자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외부로 잘 알려지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NCP가 좀 더 강화시켜 주신다면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중에 OECD 갔을 때 우리의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들을 강조할 수 있고요. 오늘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도 홍보와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한국식만의 어떤 그런 홍보 방법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소비자들까지도 더 이렇게 교육을 받고 기업과 소비자가 하나가 돼서 결과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한국 NCP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윤 교수님께서 뭐 좋은 질문과 이제 NCP 관련된 이제 좋은 코멘트 해주셨고요. 먼저 그럼 전동석 교수님 또 토론 듣고 발표자가 최종적으로 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좋은 주제로 또 이렇게 토론에 초대를 받아서 사실 저도 많이 배우고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 이게 환경이나 뭐 노동 이슈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어떤 무역 장벽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추세란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자료를 언뜻 보니까 그 기업들이 이런 공급망 실사 이런 거에서 준비가 된 업체가 한 50%도 안 된다. 뭐 이런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수출 활동을 하고 있는데 GTF 사업에서 그런 중소기업들은 거의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얘기는 들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또 비용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컨트롤 타워가 지금 정확히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예, 좀 나중에 우리 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무역의 한 70%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개도국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뭐 EU로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협력사에 납품을 받아서 수출한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공급망 리스크 이런 것들을 기업이 다 이걸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떤 정부 차원의 어떤 컨트롤 타워 아까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요. 네, 또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현재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필드에서 직접 만나셨으니까 많이 만나셨으니까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토론자님들 거기 코멘트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질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지연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 그 코멘트 너무 저도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어디까지 가능할까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교육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고요. 사실 뭐 사람 다 그렇지만 뭔가를 알고 인지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다못해 뉴스를 보거나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이게 문제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ESG라는 뭐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하부 공급망까지는 닿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다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뭐 컨트롤 교육의 부재, 또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의 부재, 뭐 사실 예전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민간협 그 협력체 같은 협의체가 나오면서 교육 ESG 공급망 교육을 이제 어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들을 한다 그랬을 때는 뭐 세제 혜택을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고 그 부분 일부 반영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조차도 사실 또 모릅니다. 그조차도 기업들의 HR 담당자들은 모르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의 그 이슈를 좀 더 내부적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 대부분은 C 레벨들만 또 관심 있는 그 소수의 그 어떤 멤버십 갖고 있는 분들끼리만 지금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지 좀 어떻게 보면 탑다운이 아직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요걸 좀 더 가속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는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같은 부분도 현재 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정부가 바뀐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현재 어떤 부분에서 딱 전면으로 드러나 있는 건 사실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아까 전 김철용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투자와 이제 실제로 현업을 하는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영업을 하고 현업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수출 업체들 중심으로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금융 투자나 이쪽보다는 그 실물을 갖고 움직이는 그 체인을 밸류 체인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사실 OECD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 파트가 또 따로 이제 규율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글로벌 이니셔티브들 같은 경우에도 그 금융과 관련된 이니셔티브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ESG가 중요해진 것도 자본의 흐름 속에서 ESG의 가치가 투자에 그 반영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기관 투자자도 그 협의체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협의체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ESG가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더 많이 일정 부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아래 하부에 내려오면은 벤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올 7월에는 벤처 투자와 관련된 연구 용역 결과도 이제 최근에 한국 벤처 투자라는 그와 서스트 인베스트라는 회사에서 공동 용역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벤처 투자는 사실은 더 공격적이고 뭐 임팩트 투자는 별개로 해서 사실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ESG 포트폴리오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관련해서 투자 유치 단계에서부터 운용이 아니라 유치 단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정을 할 때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논의가 이제 진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한편으로는 어, 이 지금 미중 패권 오늘 주제가 이제 미중 패권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거는 계속 지금 자본의 이제 힘이 워낙 결국은 산업도 결과물이지만 자본의 흐름을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 컨트롤하는 사인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울티메트 오너십 해가지고 어떤 자본을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해당 수유주 내용상 형식상 수유주 말도 그 위에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법인이 있으면 법인의 또 대주주가 누구냐 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여기 더 전문가분들 계시겠지만 뭐 KYC 해서 이제 노율 클라이언트에서 계속 그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오너가 누구인지를 계속 찾아 올라가는 작업들을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좋은 의미에서 뭐 안티 머니 런더링 입장에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피해 관련 노력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 정도. 혹시 뭐 플로어에서 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한 분 정도만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요. 네, 그 신승남 교수님, 예, 예.
일단은 뭐 분쟁 해결 수단과 관련해서는 투자가 이제 일단은 국내 차원 단계에서 있는 경우에는 중재로 많이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모델 클래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재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선택적 중재 조항이 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긴 한데 그 이유는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위 LP 전주가 누구인지는 이제 서로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비밀성 유지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법원을 열어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이것도 구속력 있는 모델 클래스는 아니기 때문에 업계에서 그냥 지금 권고사항 정도의 수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벤처 투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에 대한 뭐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전 사전 단계부터 그렇게 한다면은 불확실성은 당연히 이제 있는데 지금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흐름을 규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투자를 뭐 이제 캐피탈은 이제 운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사들은 사실은 이제 결국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가 가장 힘이 센데 그 기관 투자자들의 그 요구가 워낙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뭐 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그 현실적인 뭐 법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규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소화하려고 하는 중이지 사실 그 벤처 캐피털의 본성하고는 사실 좀 그렇게 맞지는 않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때 저희 포럼에서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 현실적인 이유는 이 부분이 계속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상 이게 우리나라가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투자를 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또 어디에 투자하고 한다 그랬을 때도 그걸 다 찾아오거든요. 이 회사가 어디 돈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격의 펀드에 돈을 받고 있는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 해외 사업을 염두에 둔 기업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해외 그리고 이제 LP들의 현실적인 요구 때문에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지만 지금 시간 제약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마 식사하면서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도 담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발표해 주신 오지연 변호사님과 김성룡 교수님, 그다음 전동석 교수님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